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8월 2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트럼프 공격 없이 승리 어렵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격 지원 시사. 김수환 기자가 헤럴드 경제에서 8월 22일 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바이든 우크라이나 반격 막았다 비난. 공격 불어대 수비만 하면 이기기 어려워. 실제론 취임 전 바이든의 우크라 공격 지원 비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현지 시간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반격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침략국을 공격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불가능하진 않더라도 매우 어렵다라며, 이는 스포츠에서 환상적인 수비를 갖춘 위대한 팀이 공격적 플레이를 허용받지 못한 것과 같다고 적었다. 그는 이런 상황에 대해 승리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다. 18일에는 백악관에서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및 유럽 정상들과 회담했다. 연쇄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양자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다. 미국은 아울러 유럽과 협력해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것은 워싱턴 DC에 진입한 주 방위군 앞에서 연설하는 그런 장면을 소개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소시적에 운동할 때 들었죠.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유도 경원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방어만 해서는 안 된다. 공격할 수 있으면 공격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러시아를 공격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조 반스 텔레그라피에서 8월 22일 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또한 모호한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전임자인 조 바이든이 키우에 반격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영국 스톰 섀도우와 미국의 아타크함을 포함한 여러 장거리 서방 미사일을 기증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쟁 동안 무기는 2014년에 러시아에 의해 불법적으로 병합된 우크라이나와 크림반도의 점령 지역에서만 표적을 타격하는 것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스타트업이 러시아와의 전투를 위해 장거리 드론과 미사일을 개발, 심약 쿨랩과 에프렘 루카츠키가 AP에서 8월 21일 날 목요일 날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지난 9월 우크라이나산 드론이 러시아의 탄약고를 공격했을 때 적진 깊숙이 공격하겠다는 키우의 결의와 방위 산업의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스타트업 기업이 미사일을 제작하고 있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방어만 하지 않고 러시아 땅을 공격한다면 휴전은 오히려 빨리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어쨌든 트럼프의 발언은 휴전 빨리 하라는 의미에서 우크라이나한테 공격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줬고, 직접 참전은 안 하더라도 무기 지원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지원은 유럽 니들이 해라. 이런 게 지금 미국인 입장인 거죠. 우크라이나는 국방의 실리콘밸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파이어포인트의 이야기는 완전히 독특한 것은 아닙니다.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 거의 하룻밤 사이에
수백 개의 방위 기업이 생겨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스타트업이 군 여당과 직접 협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했습니다. 금속공학, 건설, 정보기술 분야의 애국적인 기업가들은 드론을 중심으로 무기와 군수품을 연구하고 제작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그들은 거의 즉시 전장에서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러시아의 변화하는 전술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전략적 자산은 11년 동안 러시아와 전쟁을 벌여왔다는 점입니다. 방위 회사들은 러시아의 높은 가치를 지닌 표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탐지를 피하기 위해 민간 센터 내에서 지하 또는 은신처에서 작전을 수행합니다. 이 전략은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무기시설을 노린 것으로 추정되는 부정확한 러시아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파이어포인트는 하루에 약 한 대의 플라밍고를 생산하고 있으며 10월까지 하루에 7대를 생산할 수 있는 용량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테레크는 말했습니다. 젤렌스키와 다른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동안에도 테레크는 러시아가 진정한 평화를 위한 조건을 드릴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크고 훨씬 더 무서운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결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돈이 있어야 버틸 텐데요. 중국, 한국 반덤핑팀 신설의 덤핑 아니라 중경쟁력, 미 관세가 문제. 정은지 기자가 뉴스 1에서 8월 22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관영지 글로벌 타임즈 영문판 한국 철강사업 어려움 근본 원인 파악해야 한 수 지도하는 듯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중국 관영 언론은 22일 우리 정부가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기 위해 반덤핑팀을 신설키로 한 데 대해 한국 철강산업이 직면한 도전은 중국 때문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오히려 미국의 관세가 한국 철강산업에 타격을 줬다며 한중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기재부가 발표한 반덤핑팀 신설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철강산업이 찾는 망병통치약이 될 수 없을 것이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글로벌 타임즈는 중국 철강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시장의 힘과 산업 규모 혁신의 결과이지 시장 결란을 위해 정상 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불공정 행위가 아니다. 한편 기재부는 전일 미국 상호관세 등 무역 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철강, 석유, 화학 등 저가 덤핑물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반덤핑 조직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어쨌든 중국의 이런 반발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결국은 중국의 문제는 세계 수요 대응 생산이 아닌 생산 위주 CCP의 GDP 평가 지표 때문에 무조건 들이다 생산해내는 거죠.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GDP도 올라가고요. 그래서 과잉 생산을 하는 게 문제다. 그래서 덤핑 판매를 하면 정부 보조금 지급을 하는 게 불공정 무역이지 않느냐. 한마디로 내로남불의 논평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네요. 석유화학도 마찬가지죠. 지금 S-오일이 그 사우디 아람코가 투자한 정유회사인데 석유화학 시설을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울산에 대규모 시설을 짓고 있는데 좀 더 고부가가치 석유 정제만 해가지고는 사우디도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석유 화학 제품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목화 어떻게 서로 경쟁이 될지
지금 이제 그 철강과 석유화학 첨예하게 한국과 대립되는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진즉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도 관세로 막아야 될 건 막아야 되겠죠. 이 대통령 24일에서 27일 중 특사단 파견, 대통령 친서 전달. 배정현 기자가 뉴데일리에서 8월 22일 날 보도했습니다. 단장의 박병석 전 국회의장 등 4인 이 친서 전달 계획, 시진핑 주석 만남은 불발. 만나 주겠어요? 요즘 기분 나쁜 것 같은데. 강 대변인은 특사단은 중국의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한중관계 발전 방안과 양국 우호 정서 증진을 위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중국 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숙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는 한편 양국 간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사단은 단장인 박병석 전 의장을 포함해 김태년,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재현 동아시아 문화재단 이사장 등 4인으로 구성됐다. 이 노재현 씨가 노태우 대통령의 아들내미죠.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은 그 산동반도 출신 그 화교 출신이 맞는 것 같아요. 김태년이라는 애는 이런데 왜 끼나 몰라. 이름이 연자 돌림은 참 거시기 합니다. 특사단은 오늘 25일 왕이 외교부장과 면담 오찬을 갖고 26일에는 한정 국가부주석 자오로지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각각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특사단은 중국 측에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계획이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은 일정상 이유로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용주의 이름으로 한 전형적인 양다리이다. 트럼프도 싫어하고 시도 싫어하고 국제적 왕따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 지속적으로 저는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 가기 전에 일본 들리고 미국 가가지고 어떤 정상회담 결과를 만들어낼지 매우 궁금합니다만은 중국이 신경이 쓰이니까 특사단을 파견해서 시진핑 내가 뭐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살래니까 가니까 그렇게 알아줘. 요런 뜻으로 들린다 이 말이죠. 전형적인 양다리 작전을 이재명이가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미 원전 부활을 위해 한국 참여 제안. 신현보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8월 21일 날 보도했습니다. 새 기회다, 아니다, 제2의 군력협상이다, 우려가 공전된다. 요거는 일일이 읽는 것을 생략하고요. 이 미국이 원하는 것은 원전 300기 건설에 해당 규모인데 대단한 거죠. 사업자 선정, 자금 조달, 착공 등 과정에서 상당한 도전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뭐 첨단 기술 이거를 뛰어넘어서 시공 기술이 좋기 때문에 미국이 탐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수력 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을 논의 중이다. 그러니까 허구한 날 싸우지 말고.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일본 히타치가 인수했었다가 다시 내놨다는 설이 있긴 있죠. 그래서 주인이 어떤 데라기보다는 우선 펀드라고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 일본 히타치도 웨스팅하우스를 인수를 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마 형편이 안 좋았는지 다시 내놓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원전 시장도 어찌 보면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경쟁 관계였었는지 모르지만은 합작 법인을 만들면은
뭐 우리가 먹는 돈이 좀 적게 떨어지더라도 기왕이면은 우리나라도 나중에 원전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 등등으로 봤을 때 어, 합작회사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길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게 되네요. 2차 상법 통과 때 10대 기업 중 산 것은 외인 장악. 이영권 기자가 문화일보에서 8월 22일 날 보도했습니다.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확대 땐 외국기관 이사의 과방 가능성, 상법 2차 개정 시 외국기관 연합의 국내 기업 이사의 진입 전망, 뭐 이렇게 했는데, 현재로도 그 주식시장 외국인 지분율을 보면은 시중은행은 뭐 그 IMF 때 이미 먹힌 거고요. 우리나라 유수기업의 50% 이상 외국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기관이 연합을 해가지고 경영권 내놔라 그러면은 내놓을 수밖에 없는 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그리고 여기 빨간 것이 실제 칼, 아이칸, 소버린 등의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는 이사회를 장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KTNG와 SK 등이 이사회에 진입해 막대한 단기 차익을 거두고 나간 바가 있다. 그러니까 이익 배당 많이 해라. 근데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 재벌 오나 기업들은 이익 배당을 적게 하더라도 계속 이익 잉여금을 여축해서 재투자하는 돈의 기초를 마련했었죠. 그러나 외국 기관은 단기 투자 이익을 주목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 죽이기가 된다는 것은 거꾸로 미국한테 이적 행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미국이 좋아하는 행위를 지금 민주당 애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한테 그렇게 반미를 내세우면서도 한국 대기업 죽이면은 어떻게 되느냐? 본고지를 미국으로 차라리 여기서 장사하느니, 아니 난 미국 가서 그냥 본고지를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살래. 내가 무슨 뭐 애국주의를 잘하고 그 저기 우리나라 국민들을 그 채용해 가지고 그 공장을 돌리겠느냐? 차라리 기술자 몇 명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인력 양성해 가지고 그냥 먹고 살아야지. 한국에서 도저히 기업해 먹기 힘들어서 못 해 먹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비행기에 집착하는 사진작가가 51구역 상공을 비행하는 비밀 공중 제트기를 발견. 마리사 마조또가 뉴욕 포스트에서 8월 21일 날 보도했습니다. 뭐 이렇게 생긴 건데 여상망측하게 생긴 거고 뒷꼬리도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51구역은 조금 더 신비로워졌습니다. 미 공군의 극비 보잉 737-200 항공기 일명 RAT-55, 레트-55 제트기가 네바다의 구름 레이크 시설 상공에서 비행하는 모습이 목격되어 기밀기지와의 오랜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둥근 코와 혹등 프로파일로 알아볼 수 있는 레트-55는 비행 중 다른 비행기의 은밀함을 탐사하는데, 이는 RQ-80 드론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는 은밀한 무기입니다. 드론이 외국에 가서 공격을 하는데 그 뒤에서 조정하는 그 공중본부 아닌가,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레트55는 네바다를 거의 떠나지 않지만 악명 높은 경락고 18에서 굴러가는 것을 발견하면 수십 년간의 외계 및 불행 예산 소문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수십 년 동안 51구역은 출입금지 구역이었으며 2014년 마침내 연방정부가 구역의 존재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기록에서 없었습니다. 프리먼이 기지를 이용한 지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도 외계인과 관련된 음모론은 여전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야, 그 미국 내에서도 그 비밀, 그 접근 금지 이런 기지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네바다주.
네바다 스미스라는 영화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이 복권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내다본 북한의 노림수란 마키노 요시히로가 문예춘추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는 김여정이 북한의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자리로 복귀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각국 전문가들이 주목한 것은 김여정의 발언 내용이 아니다. 그 형식이었다. 통신은 김여정은 조선 외무성 주요 국장과의 협의에서 중략 비판하고 국가 수반의 대외 정책 구상을 전달해 수배했다고 전했다. 형식적 서열 뛰어넘어 외교 정책 담당하는 자리로 복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 결연된 뒤 연대 책임으로 한때 당 정치국원 후보에서 강등되기도 했다. 시찰한 병사들은 나중에 러시아에 파견된 것으로 보이며 김여정이 국가의 중요한 결정의 장에 입회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했다. 북미 협상의 키맨으로 만들 가능성도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상회담을 위해 전출한 전직 노동당 간부는 사전에 설명한 내용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김정은의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잘못하면 정치범 수용소를 보내고 최악의 경우 처형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금쯤 북한 외교관들은 전전긍긍할 것이다. 특사역은 김여정밖에 그래서 없다.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김여정은 특사에 걸맞는 직책, 당 비서 등의 자리를 부여받을 가능성이 있다. 로얄 패밀리의 특별한 일원이라는 소리도 김여정은 예외 취급을 받고 있다. 조선노동당에서 올해 1월과 4월 김여정과 그의 자녀로 보이는 남녀 유아 2명도 영상에 이제 노출이 됐죠. 그리고 그 후계자로 점치어지는 그 김정은의 딸내미 김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나이가 이제 중학교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10년 정도는 더 커야 김정은이 젊었을 때 그 집권했을 때처럼 그동안에 그 이모로서 실권을 잡아간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자관 김씨 왕조의 그 흐름을 뭐 북한 공산당이라고 얘기하기보다도 지금은 공산당이 조선조의 양반 아새끼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 왕조죠. 여기에 지금 그 김여정 지금 그 김정은이를 왕이라고 비유한다면은 그 여동생 결혼한 여동생이 그 안면에 나서고 있다. 그 부마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부마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런 애들은 안 키우죠. 이미 역사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세계가 주목하는 전장에서 힘을 증명했다. 외국이 증명한 게 아니고 러시아 파병된 인원들에 대해서 훈장과 격려를 하면서 한 얘기가 내부 결석을 도모하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른 군의 사기전을 막으려고 그렇게 두둔하면서 우리 북한군의 위상이 세계가 주목하는 전장에서 힘을 증명했다라고 김정은이가 격려 차원에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7월 소비자 물가 3.1% 상승 2개월 연속 성장 축소 총무성 지지통신 경제부에서 8월 22일 날 11시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 2020년을 100으로 봤을 때 종합지수가 111.6, 11.6으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죠.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플러스로는 40개월째 연속해서 오르고 있다. 식료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지만 에너지가 1년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증가율은 2개월 연속 축소됐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플랫폼에 네이버 플랫폼에 에, 이런 것들을 그 언론기관들이 자체 그 상위 랭킹에 노출을 안 시키는데 일본 뉴스를 보면은 이런 거부터 먼저 해주거든요. 기업 물가를 며칠 전에 또 소개를 했죠. 기업 물가. 기업 물가를 알면 소비자 물가가 예측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기업 물가라는 거를 안 하고 있고 제가 개별적으로 그 분석하면서 원자재 가격 추이라든지 판매 가격 추이를 갖다가 보고 있지만은 충분히 분석이 가능한 만큼의 어떤 모집단 샘플이라기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거를 좀 우리나라 그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여기서는 총무성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그 통계청이 어디 소속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통계청이 하든지 어쨌든 이것은 제가 챗 GTP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 소비자 물가 2022년 5년 7월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고 전년 동월 대비 2.1% 일본보다는 적게 올라간 거죠.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116.52, 일본이 111.6인데 우리나라가 더 높죠? 물가가 더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근원물가 전월 대비 플러스 0.3%,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 2% 올랐다. 그러니까 식료품하고 에너지 가격은 수시로 변해가지고 그거를 국내 소비자 물가에 집어넣으면은 영향력의 쿠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원 물가라는 이름을 우리는 여기 붙이고 있어요. 어, 뭐 일본은 그런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뭐 식료품 가격, 에너지 가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과 거의 동일한 체제의 통계를 배웠겠죠.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약 2.1%, 이는 6월의 2.2%보다 소폭 둔화된 수치이다. 전체 CPI는 116.52, 핵심 CPI가 아마 근원 물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115.29, 전월 115.25, 역대 근대 최고치 기록이다. 물가 지속 상승에 대한 구조적 부담 가능성을 의미한다.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통계청 KDI 트레이딩 에코노믹 자료를 그렇게 나오고 한국 CPI가 4.92%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가가 그러니까 뭐 앵화 가치가 떨어졌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식사 한 끼 먹는데 일본 가서 한 끼 먹으면 싸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앵화 가치도 문제가 있겠지만 HD 현대건설기계 신시장 개방, 내년엔 합병 시너지 기대. 김지연 기자가 조선비즈에서 8월 22일 날 보도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건설 경기 불황 등으로 해서 안 좋은데 유럽과 미국에 치중했던 건설 시장을 좀 다변화해 가지고 튀르키예와 중국의 2분기 매출도 좀 늘렸고 중앙아시아 같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에 또 판매를 하고 있고 아랍에미리트 등에도 판매를 하고 있다. 그리고 HD 현대 인프라코아 옛날 두산 인프라코아가 구조조정 때문에 현대 건설기기에 넘겼죠. 필리핀에 20톤, 50톤급 굴착기와 휠로더 등 장비 39대를 공급하고 에콰도르에는 22톤급 장비 20여 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건설 경기만이 아니고 외국의 건설 경기도 있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다변화해가지고 내년에 합병하면은 우리나라 건설 장비는 통합된 합병된 회사에서 전 세계적인 판매를
위해서 생산하는 그런 업체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HD 현대건설 기계를 또 별도로 분석을 좀 해보고 싶네요. 서울 아파트 사재에 기한 외국인 살펴보니 강남은 미국인, 구로 금천구는 중국인. 김유진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8월 22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중국인이 서울 부동산 구입 가장 많아. 강남 상구 용산구는 미국인 상당수. 외국인 한강벨트 수요 높아져. 미국, 캐나다, 중국 한강벨트 매입, 미국인은 강남이 대세. 어쨌든 중국인이 부동산을 많이 사들인 지역은 구로구 백상권과 금천구 75건, 영등포구 58건. 중국인의 매수세가 강했던 지역을 제하면 한강벨트가 외국인 매수세가 많은 지역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해가지고 외국인 주택 취득 제한 및 조사 절차 해가지고 허가하는 절차가 있고, 지금 보면은 구로구 빨간색이 된 데가 중국 식민지가 돼가고 있다는 거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빨간 글씨가 중국인데 전 서울 시내 전국적으로 꽤 많습니다. 요게 기간이 뭐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올해 얘기겠죠. 올해 여기 강남이 중국인이 12, 가운데가 미국, 뒤에 게 이제 캐나다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인데요. 강동구에도 중국인이 상계 있고 뭐 안산 데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구로구가 차이나타운화 돼가는 것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저기 한미 회담, 관세 협상 이런 거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부동산 시장도 개방한다. 그러니까 미국 자본이 한국 미분양 아파트 이런 등등을 사가지고 월세 장사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단독 미국 없었으면 사회주의 모범국가, 김총리형 한탄에 최규진 교수 교육장관 후보 공감. 최규진 석사 논문 일반인 블로그를 그대로 베꼈다 해서 지금 악평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작자가 어떻게 교육부 장관을 하겠느냐. 오승영 기자가 뉴데일리에서 보도했습니다. 북채택 민족해방 투쟁사를 교육근간 만들자. 사회주의 매력적 생태사회주의가 우리 미래. 야당 북식 역사교육에 공감 장관 자격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한마디로 이것 다 읽어서 이해할 것도 없어요. 이미 눈으로 읽어봤지만은 제가 소리내어 읽어가지고 이해를 돕고자 하는 거고, 읽으면서 이게 뭐 저건 직관적으로 이게 뭔가 말이 이상하다 하는 거를 좀 느껴보려는 거죠. 저건 이런 김민석 총리의 형이라는 작자가 무슨 성공회대 무슨 교수 나부렉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얘기는 한마디로 그래요. 왜 힘들게 그런 사정을 가지고 한국에서 그냥 사냐? 그냥 중국이나 북한 이민 가서 살아. 그럼 네 뜻에 맞는 그런 거 아닌가 이 사람아? 지금 역사적인 것이 이 독립기념관장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의 독립은 우리나라가 항일투쟁에서 된 게 아니고 미국이 승리함으로써 미국에 의해서 얻어진 선물이라고 인식을 하는 게 제대로 된 역사관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부인하고 무슨 민족해방투쟁사 이따위 얘기들을 하는 거를, 지금이 해방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종북주의자들 있겠죠. 있겠는데 그냥 지구를 떠나거라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떠나거라 라고 뭐 얘기를 하고 싶네요. 제명의가 달라졌어요. 동심파괴 8월 22일자 방송인데 캡처한 내용은 상당히 깁니다. 어쨌든 서로는 트럼프 1.0과 트럼프 2.0의 현재 상태, 이렇게 건방졌던 유럽 애들이 2기 때 트럼프 그 의자 아니 책상 앞에 배석을 한 이것이 변화된 위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제명의가 달라졌어요. 유럽은 러시아를 때리고 미국은 중국 때리게 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국 대기업이 미국에 126조 투자하는데 특별히 고려엔이 미국 MDSI 1370억 인수했다는 걸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 전자제품의 그 자원순환 폐기물 수집업체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그동안에 한국에 팔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은 별도 고려아연 방송에서 고려아연이 폐기물을 자원순환을 위한 그 전자제품 폐기물 가져오는 돈도 꽤 뭐 많이 들 텐데 물류비가 그냥 미국에 재련소 하나 짓고 그냥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지금 좌파 배신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은 미국의 의지이다. 이 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 일본 매우 중요 등 이렇게 얘기하고 군산항을 미군 기지로 주겠다는 한국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평택기지 세계에서 제일 큰 기지를 내줬고 오히려 보수 정권보다는 진보 정권이 뭔가 약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미국한테 그 적을 줬고요. 그 평택기지 이번에는 군산기지도 군산항 그러니까 군산항까지 주겠다. 그 얘기는 서해를 그 중국이 침범하는 것에 대한 방어책이라고도 보니까 어, 진보 정권이 장악했는데 일하는 것은 보수 정권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시바 이재명은 한학자 통일교 박살내고 있다. 버려지고 있다. 한학자 통일교가 개인적인 견해에 국한한답니다. 그런 내용들을 했고 독립기념관장이 광복은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에 의한 승리로 얻은 선물 정확한 역사관이다 이런 얘기죠. 무슨 민족투쟁 해방사 이따위 얘기는 그건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북한이 소련에 의한 괴뢰 정권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소련이 없었으면은 지금은 김정은이가 그걸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데에서는 민족 그 사관에 투철한 거는 김정은이가 그러다가 이게 저기 코너에 몰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하는데 미러가 아니고 북러 동맹같이 돼가면서 지금 러시아의 그 힘이 컸다. 자기네가 그 북한이 되는 데는 소련이 남하를 해가지고 일본과 전쟁을 치르면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 북한이 김일성이가 소련군 장교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 남쪽에서는 그걸 무슨 민족 해방사 운운하 그 역사를 그렇게 왜곡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칸 동결 축소 비핵화 3단계 정책 방향은 한반도 비핵화 이런 얘기가 있네요. 유대인의 의지가 있었던 것 아닐까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한다면은 뭐 윤석열 정권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뭐 그런 등등 이런 얘기도 소개를 하고 있네요. 돈 되는 거는 다 판다. SK 저우산 LNG 터미널 지분 정리 중국 거. SMR 수출 미 웨스팅하우스 건축 논란 해외 진출 위한 불가피. 트럼프 행정부 한국이 미국과 원전 지어달라고 제안. 미국에 와서 원전 지어달라고 제안. 중국 2대 반대척이요 황합병, 삼성전자, TSMC 겨냥. 조선도 남북조선이 합병을 하고 있죠. 중국이 지금. 삼성전자 카자흐스탄 공장 가동. 이런 얘기는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네요. 삼성전자가 전자제품에 대해서 카자흐스탄 공장을 돌리면은 중국산을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어저께 국민 전체 이익을 하겠다는 이재명 저는 이칸이라고 부르는데 이칸의 말과 제가 얘기하는 국가 이익 우선 이것은 병행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 이익을 우선하려면은 먼저 반드시 기업 이익도 중시해야 된다는 논리고 국민 전체 이익을 우선하려면 반드시 소비자 이익을 중시해야 된다. 그래 실질적으로 기업 이익 중시와 소비자 이익 중시가 갈등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공동의 목표를 가지면 된다 이거예요. 생존 우선순위 이게 제안하는 해결 방법입니다. 이상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